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송영훈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북 문경의 한 공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소방대원 2명에 대한 추모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연이어서 추모 메시지를 내는 가운데 여야 대표도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먼저 오늘 정치권에서 추모가 잇따르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은 먼저 돌아가신 그 소방관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정치권이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추모에 동참하고 있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오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인재 영입 환영식을 취소를 했죠. 지금 영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조문을 갔고 또 이재명 대표도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지금 조문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안은 오랜만에 그 여야가 서로 이제 대결적인 언어를 자제하고 함께 조문에 동참하는 모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평론가님. 네, 순직 소방관 분들은 국가적인 영웅이고 전 사회적인 영웅입니다. 여야 대표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추모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화재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샌드위치 패널이라든지 건물 구조가 또 하나의 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앞으로 또 더 주목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건물들이 뭐 지자체라든지 국가에서 점검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건물을 또 지을 것이냐 규제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정치권에서 거의 뭐든지 규제 완화가 선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더 강화되어야 될 규제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런 사고를 통해서 정치권이 깨닫고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좀 머리를 모으는 모습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총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여야가 모두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놨습니다. 앞서 여야 대표가 저출생과 관련한 공약을 내놨었는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또 철도 지하화와 관련된 공약이 여야 모두에서 나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경기도 수원을 방문해서 이 공약을 발표를 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신도림역을 방문해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변호사님 먼저 아무래도 철도 지하화 공약 수도권 민심이 아무래도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다 보니까 수도권 민심을 고려한 공약이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철도 지하화는 사실 여야가 합의해서 지난 1월 9일에 관련 법안을 통과를 시킨 게 있습니다. 네.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 법안 이걸 지금 1월 9일에 통과를 시켰고요. 그래서 지금 여야가 뭐 하루 차이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지금 철도 지하화를 공약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어디를 가느냐가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어제 그 수원 천천동 현장을 갔었죠. 거기가 이제 경부선 철도가 그 수원시를 동서로 가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을 철도를 지하화해서 개발하면은 이제 도시가 하나로 이어지고 또 우리가 그 마포에 뭐 연트럴파크 같은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하화를 통해서 도시를 재구조한다 이런 청사진을 제시한 걸로 보이고요. 또 수원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죠. 19대 때 한석, 20대, 21대 또 영석에 그쳤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탈환해야 되는 곳이고 그래서 뭐 김현준 전 국세청장, 박문규 전 통상산업부 장관, 또 이수정 경기대교수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지금 수원에 출진을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인재 영입과 맞물려서 수원에 좀 자원을 집중해서 의석을 획득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평론가님. 네, 뭐 아무래도 경기도 지역 이번 수도권 선거, 특히 전국 선거에서도 중요한 관건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수원을 포함한 이 지역에 대해서 여야가 개발 공약을 내놓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 철도 지하화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점들이 있습니다. 지하화를 하게 되면 그 지상의 공간들을 더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의 편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진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더 중요하게 점검해야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지하에 공사를 하는데 지상에서 또 철도를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될 텐데 그것들이 이제 동시에 지상 지하에서 진행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혹은 안전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더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건 사업비 문제거든요. 이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건데 두 가지로 나눠보면 국가나 지자체 재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보면은 요즘에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자연적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 심지어는 계획된 세수도 덜 거치는 세수 펑크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현 정부의
감세 정책 때문에 재정이 더 줄어든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민간 자본 유치에 또 기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 자본을 또 그만큼 유치를 할 수 있을 거냐라는 문제, 그리고 또 유치를 하더라도 공공성에 혹시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부분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정치권이 제시를 해야 될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또 오늘 그 정부는 이걸 여당에서는 약속만 하지 말고 바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같은 개발 공약이지만 이 부분은 오히려 여권에 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정부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권에서 뭐 야권에서 먼저 해도 되지만 누구든지 먼저 어떤 재원 조달 방안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설득력이 더 있고 저쪽 편이 더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그 국민들의 판단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여야 대표들이 앞다퉈서 공약을 발표하는 것과 동시에 프레임 전쟁도 뜨거워지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이 운동권 특권 정치의 심판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검사 독재 청산이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계속해서 이번 총선을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으로 가져가려는 것에 대해서 운동권 심판론으로 좀 구도를 바꾸려고 한다, 이런 분석이 많았었는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검사 독재 프레임으로 다시 맞받아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네, 사실 근데 국민들은 한편으로는 이 네. 청산론을 청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비전이라든지 긍정적인 비전 이런 걸 통해서 경쟁해서 상대의 정파를 제치기보다는 서로 이제 어떤 기득권으로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국민들도 이제 어떤 기득권 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많이들 동의를 하시는데, 그 기득권 구조는 되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심지어는 국민들도 다 거기에 어느 정도는 연루가 돼 있는 이런 촘촘하고 거대한 구조가 이제 우리 사회를 괴롭히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운동권 청산이다, 또 혹은 검사 독재다, 이 부분은 너무 지나치게 협소하게 이 사람들이 너무 문제다라고 하는 책임 전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프레임에 오래 갇혀 있으면 여야 정치권이 다 불리해질 것이다, 예, 그렇게밖에 판단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굳이 청산론이나 심판론이라고 했을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현 정부, 명백하게 집행 권력을 갖고 있는 현 정부를 심판할 거냐, 아니면 4년 동안 국회 다수파였던 쪽을 심판할 거냐, 이 정도의 심판론이 아닐까. 예, 근데 거기에 비해서도, 그런 심판론에 비해서도 현재 정치권에 내놓는 심판론 너무 협소하지 않나, 그리고 남 탓 타령의 성격이 네. 강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남 탓을 덜하는, 자기 책임부터 먼저 묻는 쪽, 그렇게라도 비춰지는 쪽이 승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사 독재 청산 그 프레임을 꺼내 들었는데, 저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한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 기존에 이제 원래 야당은 정권 심판이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통상적인 정권 심판론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 독재 청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일단 이 부분이 저는 좀 눈여겨봐야 될 요소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검사 독재 청산이라고 하는 레토릭이 썩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검사 3명이 민주당이 탄핵 소추한 것 때문에 직무 정지돼 있지 않습니까? 안동환 검사,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 직무 정지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스스로도 그 검찰 출신 고위 전관들 굉장히 잘 기용하고 있어요. 그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니까 검찰 출신 박균택 변호사 기용하지 않았습니까? 또 민주당 법률위원장 양분한 변호사 검사장 출신입니다. 또 이성윤 검사장, 신성식 검사장 이런 분들 다 민주당에서 출마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검사 독재를 꺼내든다. 저는 이게 설득력 있는 프레임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번 선거에서 이제 586 그 운동권 청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게 시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그 586들이 그 2000년 16대 총선, 2004년 17대 총선 이 두 번의 총선을 통해서 대거 국회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대거 진입한 시점으로부터 지금 짧게는 20년, 길게는 24년이 지났습니다. 한 세대가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마침 딱 그 시점이 되었고, 네. 그러면 한번 그 세대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결산해보는 그런 선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586 운동권 청산이라는 그런 프레임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거제 관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총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게임의 규칙인 선거제 문제 아직까지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선거가 7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선거구제를 정하지 못하고 있죠. 누구 때문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나오고 싶다는 것. 이재명 대표 주위에 있는 진영에 있어서
몫을 나눠 먹기 쉽게 하려는 것. 이 두 가지 니즈가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사안이고 또 어쩌면 이해관계도 좀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네, 총선이 이제 70일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 것이냐, 이 선거제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작에 병립형으로 회귀하자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기존의 준연동형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현행 준연동형으로 갈 것이냐 병립형으로 갈 것이냐 이것을 놓고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 천벌받을 짓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아직까지도 선거제를 어떻게 할지 비례대표 선거제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이것을 전당원 투표에 붙인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나쁜 제도보다 더 나쁜 게 결정을 못하고 불확실한 상태로 두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가 70일도 안 남았는데 이게 병립형이 될지 연동형이 유지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현재 국회 단독 과반수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결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 민주당의 책임이 아주 크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당론도 그렇고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이거를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결정을 못하고 원내에서 결정을 하거나 뭐 해야 될 텐데 전당원 투표로 사실상 전가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민주당의 역사에서는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2014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때 기초무공천 그 정치개혁 이슈를 꺼내들었을 때 이 기초무공천을 철회하고 싶으니까 당원 투표와 당원 여론조사에 붙였거든요. 그다음에 2020년에 위성정당을 창당할 때도 전당원 투표라는 방식을 빌렸고 2021년에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그 귀책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공천을 철회하기 위해서 당원을 개정할 때도 전당원 투표를 거쳤습니다. 이렇게 전당원 투표를 자꾸 도피를 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주체인데 이렇게 민주당이 결정을 못함으로 인해서 선거제도가 표류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준연동형 유지, 연동형제를 유지를 약속을 했었고 또 당내에서 80명이 넘는 의원들이 연동제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한 상황에서 연동제를 만약에 유지하려면 그냥 결정을 하면 되는데 전당원 투표에 붙인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는 병립형으로 좀 회귀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뭐 열어봐야 아는 네. 거라서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에서는 병립형 회귀로 가자는 생각이 좀 강할 수는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는 당원 투표를 했을 때 병립형 회귀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건 네. 사실인데 근데 저는 이제 당원 투표의 불합리성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민주당이 예전에도 위성정당 내는 문제로 당원 투표를 했었습니다. 2020년 총선 네. 때 그때 당원 투표율이 30%가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무공천 철회할 때도 당원 투표에서 26%가 투표를 했거든요. 아니 보통의 뭐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라든지 여타 특히 군소정당들이 그런 룰이 강한데 당원 투표를 했을 때 성립이 되려면 과반이 투표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3분의 1도 투표하지 않는 당원 투표를 어떻게 당원 총의로 볼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나 대의원 정도 되는 분들이 책임을 갖고 본인들이 결정을 해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포함해서 역대 민주당 지도자들이 다 선거제도 개혁, 그 개혁의 내용은 얻은 만큼의 표, 그 표만큼의 의석을 가져간 이 개혁을 공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되돌아가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의 어떤 역사를 배신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중요한 건 또 작년 5월에 국회가 정식으로 시민 패널 500명을 샘플에 따라서 철저하게 선정해서 심지어 수기 토론까지 거쳐가면서 표결을 한 결과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유지 내지는 강화가 압도적 다수 의견으로 나타났고 권역별 비례대표는 안 되고 전국 단위의 선출을 해야 된다라는 네.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났거든요. 이 공론조사를 지금 국민의힘은 아예 가차없이 무시를 해왔고 민주당도 여기에 가담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론화 절차에 다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여야 정치권이 공론조사 결과를 걷어차버리면 누가 어떤 시민이 이 공론조사를 믿고 응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프게 돌아봐야 됩니다. 네, 사실 준연동형이 도입될 때만 하더라도 다당제의 필요성 또 사표 방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준연동형이 도입이 됐었는데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권역별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서 병립형으로 하자 이런 얘기인데 권역별 병립형 같은 경우에는 군소정당에서 더더욱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선거제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게 권역별 병립형으로 돌아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안은 최악의 방안이에요. 2004년에 정당 투표가 도입이 된 이래 가장 네. 비례성이 나쁜 방안이다. 왜냐하면 전국 단위로 선출을 할 때는 이 분모의 수가 넉넉하기 때문에 소수 정당 쪽으로 배분되는 네. 몫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권역별로 쪼개게 되면 소수 정당 사실 선거법으로도 3% 이상의 지지를 받은 정당은 의석을 배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취지가 무색해져 버려요. 3%가 돼도 그만큼의 의석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역주의 탑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예를 들면 전국 단위에서 비례대표를 선출하더라도 그 당이 갖고 있는 의석을 특정 권역, 특히 지지율에 비해서 의석수가 떨어지는 민주당으로 치면 대구 경북이 되겠죠. 그쪽에서 아깝게 떨어진 석패자에게 배분을 할 네. 수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에서 선출을 해도. 근데 굳이 권역별로 선출해서 지역주의를 타파한다? 이것은 굉장히 억지 논리고 과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안을 낸 적이 있는데 전제는 권역별 병립형이 아니라 권역별 연동형이었어요. 중앙선관위 안은. 네. 근데 권역별 병립형이 되면은 안 그래도 병립형이 되면 비례성이 확 떨어지는데 권역별까지 되면 더 떨어진다. 최악의 방안이다. 이걸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습니다. 평론가님께서는 권역별 병립형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타협할 수 있는 안은 지금 권역별 병립형 정도면 타협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안으로 좀 확정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국민의힘은 일단 병립형으로 되돌아가자는 입장이고 그런데 민주당이 뭐 전국 병립형은 아니고 권역별로 쪼개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그것까지는 아마 타협의 여지도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도 왜 전국 병립형이 더 타당하다고 보냐면 어떤 제도를 고쳤는데 고친 제도가 잘못됐으면 일단은 원래 제도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지금 그 연동형 또는 준연동형 같은 경우에 지난 2020년 총선 때 이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저도 변호사인데 이걸 지금 한마디로 설명을 못 해요. 네. 산식이 너무 복잡해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심지어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 어떤 그 명언을 남겼습니까? 그 국민들은 이 계산 방법 알 필요 없다. 이런 사실은 국민들께 굉장히 신뢰되는 말씀까지 하셨고 그 말을 작년에도 민주당 허영 의원이 받아서 또 했어요. 근데 국민들이 왜 계산 방식을 몰라야 됩니까? 사실은 그 병립형은요 굉장히 위대한 직관성이 있어요. 정당 투표를 하면은 47석의 비례대표를 가지고 그 정당 득표율대로 비례대표를 배분합니다. 한마디로 설명 가능해요. 국민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알고 투표할 권리가 있죠. 그리고 이걸 무슨 약관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해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기 어렵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제도냐. 그러면은 제도를 잘못 설계했으면 원래 제도로 되돌아가야죠. 그런 점에서 전국 병립형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현재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할 경우에 대비해서 플랜 B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플랜 B는 준연동형에서 지난 총선 당시에 있었던 이른바 위성정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위성정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당명까지도 국민의 미래로 정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준연동형으로 가면 플랜 B,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으니까 그 수순으로 보입니다. 압박용의 일환이라고 네. 보여요. 아직까지는 선거제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협상이 타결이 네. 된 게 아니니까요. 압박용의 일환이라고 보이고 사실은 위성정당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야 맞죠. 안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만약에 연동형으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 때문에 지금 또 의석수가 절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막연히 이제 이상론에만 얽매여서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을 수도 없는 참 딜레마틱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건데 민주당이 빨리 좀 입장을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병립형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다면 그런 걸 국민들께 떳떳하게 밝히고 뭐 당원들께도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위성정당 당명은 국민의 미래로까지 정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좀 압박용, 민주당을 향한 압박용 차원 성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꼼수라고 볼 수 있겠고 더더욱 예상 가능했던 것은 지난 총선 때는 47석 비례대표 중에 17석은 병립형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17석을 놓고 거대 정당들이 지지율에 맞게 가져가면 되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40% 지지가 나오는 정당은 7석은 가져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 연동형으로 돼 있는 걸 가져가려고 위성정당을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 총선에서는 그 병립형 의석이 그 부칙 조항에 따라서 사라집니다. 47석 전석이 연동형으로 배분이 되는 것인데 근데 계속해서 뭐 위성정당 우리도 안 내고 싶은데 병립형으로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정성이 없는 이유가 병립형으로 해서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요구해왔던 비례성을 올리려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 올리면 됩니다. 네.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 올리면 국민들이 싫어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선관위에서도 나왔던 얘기고 이게 국민들 사이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공론조사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후보자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개방형 비례제를 하면 돼요. 근데 그런 모든 방안들을 국민의힘 지금까지 피해왔습니다. 이거 결론을 정해놓고 비례성 높이는 건 절대 안 된다라고 결론을 정해놓고 왔는데 국민의힘은 세계 유수의 보수 정당 중에 독일 기민당이라든지 이런 정당들을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런 정당들은 다 다당제를 옹호합니다. 옹호하고 그 사이에서 다자구도에서 다른 당과 협상을 통해서 다수파가 되는 이 유연한 전략들을 취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들에게 국민의힘 혹은 민주당 이렇게 이분법으로 해서 우리 쪽으로 가급적이면 표를 끌어오는 심지어 그게 민주당한테 득이 된다 할지라도 본인들한테 끌어오는 이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병립형이라든지 저비례성 선거제도를 고집하는 것이고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이상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의원 세비를 삭감하겠다 무슨 이런 공약을 내봤자 작은 공약들에 불과해요. 선거 정치판에 커다란 틀을 개혁하지 못하는 네. 심지어 결선 투표제라든지 이런 보관도 없는 이런 모습을 언제까지 보여줄 건지 한국의 보수 정당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당내 비주류이자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나를 세워온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잔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만 국민의힘에 잔류하겠다. 그리고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서 좀 주목되는 부분이 유승민 전 의원이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 아니고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의 총선 역할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아니면은 민주당 안민석 의원 지역구인 경기도 오산에 출마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할지가 주목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오산 차출설과 관련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만 이기는 공천, 명분 있는 공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승민 카드를 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관측이 좀 엇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승민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네.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그 전에 지금 본인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처음 메시지가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정치권에서도 불출마로 읽는 견해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또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승민 전 의원 본인께서 좀 입장을 더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국민과의 소통 방법이 자꾸 이렇게 다른 정치인들이 주석을 달아주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것은 좋은 소통 방식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출마 의사가 있는지 본인이 좀 명확하게 밝혀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승민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첫 번째로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주류 당원들과 그 심리적 거리가 굉장히 멀어져 있어요. 네. 소위 이제 라포가 깨졌다고 하죠. 2022년에 그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패배한 다음에 그 김은혜 전 의원에게 그때 경선에서 졌지 않습니까? 패배하고 나서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올려서 뭐 자객의 칼에 맞았다. 또 뭐 그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경선이었다는 네. 취지로 그런 메시지를 올려서 주류 당원들과 굉장히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험지에 출마를 한다고 했을 때 일단은 그 기본적인 당 지지층부터 하나로 아우를 수가 있을지 그 부분이 좀 의문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지층을 먼저 하나로 아우르는 것이 먼저고 중도 확장은 그 다음이죠. 그래서 활용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오산이라고 하는 지역구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안민석 의원이 5선이나 했고 그러면은 그런 곳에 다선대 아주 참신한 신인을 붙이거나 아니면은 뭐 다선대 그 지역 밀착형, 그러니까 토착형 인사를 붙이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그냥 빅네임이 연고가 없이 옮겨갔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의 시선이 어떨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활용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 네. 편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데 평론가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거는 한동훈 위원장의 깜냥에 달려 있지 않을까 싶고 저도 지켜보겠고 그냥 객관적으로 공천하는 게 국민의힘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를 따져보면 저는 훨씬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 이제 송영우 변호사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지지층부터 먼저 아우르고 중도 확장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사실 정치 공식에서 그게 맞는데 근데 총선은 사실 여러 후보가 출마를 하는 거거든요. 대선이면은 당연히 지지층 핵심 지지층의 승인을 받은 후보가 중도 확장의 기회까지도 얻는 게 맞는 건데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하더라도 뭐 당 대표인 것도 아니고 어떤 지역구에서 출마를 하고
그 바람을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다양한 포스트에 있는 인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 것이 총선 전략에 가장 좋은 것이고,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은 중도층, 무당층뿐만 아니라 민주당 소극적 지지층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얼마 되지 않는 인물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수도권 공천은 저는 국민의힘은 상당히 이걸 득을 볼 텐데, 근데 이런 포용력을 과연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 근데 다만 이제 오산 출마는 조금 희화화되는 측면, 그러니까 자객 공천, 억지 공천 같은 측면이 좀 비춰질 수 있고, 오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23만 명 정도 되는데 중소도시일수록 지역색이 조금 더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오산보다는 수원 정도가 더 무난한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저는 사실 그냥 혼자서 생각해 보기로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인천 계양에 이재명 대표 상대로 나왔으면 이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위협적이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자리는 또 극성 지지층들이 좋아하는 원희룡 전 장관이 가버렸기 때문에 물론 거기도 이제 공천은 확정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좀 어쨌든 유승민 전 의원이 수도권의 적당한 지역에 출마를 하는 것이 저는 국민의힘한테는 굉장히 유리할 텐데, 국민의힘이 굴러 들어온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냐, 여기서 또 이번 총선에 어떤 바로미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경우에는 주요 선거구를 대상으로 후보 경쟁력 자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서울 동작을, 그리고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현역인 서울 용산의 추미애 전 장관이 후보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이 지역인 동작, 그리고 권영세 의원의 지역구인 용산에 추미애 전 장관을 넣어서 자체 여론조사를 좀 돌리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을 좀 전략공천 카드로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 앞서서 국민의힘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민주당도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이렇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제가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이소룡 이 나오는 무술 영화를 보면 이제 이소룡이 차례차례 이제 격파를 하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이런 무술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차례차례 격파해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사람에 대적할 만한 또 다른 도전자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최고의 정상에 서 있는 인물이 1파에서 깬 상대가 나타나서 내가 당신을 깨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우스운 일이 되겠죠. 제일 처음에 나가 떨어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그 과정에 일관문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있었던 거거든요. 추미애 전 장관이 거기서 졌고, 그것이 윤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근데 거기다 다시 추 전 장관을 낸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민주당의 카드가 그렇게 없는 것이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거대 정당이라면 과거에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 그때 법정 갈등이라든지 그 징계를 둘러싼 갈등에서 일격을 당해서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기회를 제공했던 추미애 전 장관을 중요한 지역에 그렇게 공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 추 전 장관 또 이제 재기는 모색할 수 있는데 굳이 이제 꽝 잡는 게 매고 그 매가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또 민주당 입장에서의 어떤 험지라든지, 가령 본인이 이제 고향이 대구신데 뭐 대구에 출마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좀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게 민주당에게도 도움이 훨씬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최근에 추미애 전 장관이 임종석 그리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향해서 총선에 불출마해라, 책임을 지고 불출마해라, 이런 요구를 해서 좀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특히나 권영세 의원이 지역으로 있는 서울 용산이라던가 이수진 의원이 있는 동작을의 경우, 특히나 동작을의 경우에는 지금 이수진 의원이 현역으로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만약에 추미애 전 장관 카드를 고려한다면 나경원 전 의원 간의 어떤 대결을 구도를 생각하고 공천할 가능성이 있을 텐데, 이 현실화 가능성, 그리고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또 이수진 의원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이수진 의원으로 뭔가 성에 안 찬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인사들 다선 의원을 넣어서 적합도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우리 김수민 평론가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탄생의 어머니 같은 분이죠.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좀 차치하고 보더라도 그 추미애 장관이 동작을이나 뭐 용산에 왔을 때 그렇게 경쟁력이 높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다선 의원을 겨냥하려면 뭐 다선대 정말 참신한 시민 또는 뭐 다선 의원대 정말 기억 밀착형, 이렇게 공천을 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추미애 전 의원 이 두 가지 유형에 모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동작을이라고 하는 지역구가 이렇게 그 다른 지역의 어떤 거물급들이 연고 없이 왔을 때 그동안에 그렇게 마음을 쉽게 열어준 지역구가 아닙니다. 2008년에 그 정동영
이재명 전 장관, 당대표, 장관, 대선 후보까지 하셨는데 아무 연고 없이 동작 의뢰 왔다 낙선을 했죠. 그리고 2014년에 그 730 재보궐선거 때 노회찬 전 의원이 이 지역에 출마를 하셨었잖아요. 사실 노회찬 전 의원은 진보 진영에서 가진 그 당시에 최고의 자산이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동작 의뢰 와서 역시 낙선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그 동작 의뢰 온다고 해서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저는 조금 의문이고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이수진 의원이 아닌 다른 분들을 자꾸 적합도 조사를 돌리면서 이 지역의 선거 구도는 나경원이냐 나경원이 아니냐로 되어버렸어요. 사실 현역 의원은 이수진 의원인데 지금 선거 구도가 나경원이냐 나경원이 아니냐로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 그 나경원 의원이 힘이 있으면은 이런 선거 구도는 유리한 겁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글쎄요 민주당이 이수진 의원을 정말 공천할 것인가? 어제 오늘 그 주목할 만한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이수진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자기가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고 그걸 사실 원동력으로 삼아서 정치권에 입문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제 오늘 언론 보도는 지금 그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판결문에 보면은 블랙리스트에 이수진 의원 이름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수진 의원은 다른 종류의 블랙리스트가 있다고도 주장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지금 그 경쟁력이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이수진 의원이 정말 공천이 될 것인가 한번 좀 지켜볼 문제입니다. 네. 쉽게 점칠 수는 없겠습니다만 동작을의 지금 구도 나경원 전 의원과 민주당에서는 과연 어떤 후보가 나설 것이냐 현역인 이수진 의원이 있습니다만 평론가님께서는 좀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주당이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을 만만하게 보는 건 있었죠. 그리고 만만하게 보일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특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할 때 이제 뭐 어울리지 않게 빠루도 드시고 또 원래 예전에 한 2010년대 초반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소장 개혁 보수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색깔들이 많이 퇴색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수진 의원한테도 지난 총선 때 패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다만 민주당에서 참고로 해야 될 것은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친윤과 대통령실 쪽에게 핍박을 받아버려가지고 좀 거기서부터 벗어난 측면이 있어요. 이건 나경원 전 의원한테 저는 어느 정도는 자산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 전 의원이 이제 지역구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잘하는 편이다라는 네. 정평이 나 있거든요. 그럼 민주당도 자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이 공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민주당에서 또 이 추미애 전 장관이 이쪽 지역구로 동작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몇 달 전에만 해도 또 고민정 의원이 있는 원래 추 전 장관이 네. 있었던 그 지역구로 간다는 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렇게 경선판이 짜여져 버리면 친명 대 친문이 돼버려요. 그래서 당내 분열 이런 것들이 너무 세지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 고민정 의원 지역구로 가느니 이수진 의원 지역구로 간 게 더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친명 대 친문 구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출마한 서울 중구 성동갑 여기서 지금 여론조사가 실시됐는데 이재명 변호사로 알려진 조상우 법률위 부위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 과거에 의원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가 임종석 전 실장이 성동구에 등기 쳤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렇게 비판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었고 또 이재명 변호사로 알려진 측근 조상호 변호사가 이 여론조사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이 지역구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만 친명계 인사들이 전략 공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부분 현실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보고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단 조상호 변호사를 여기에 넣어서 적합도 조사를 돌렸다고 하는데 조상호 변호사는 지금 서울 금천에서 예비후보 등록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중성동갑에 여론조사를 돌렸다고 하면은 뭔가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거나 공천 배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지가 어느 정도 건재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그 메가시티 공약을 네.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 공개 발언을 하실 때는 사실 그게 민주당 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를 하고 발언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임종석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으로서 상징적인 존재인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을 배제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일단 그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지금 의석수가 164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현역 교체율 30%만 달성해도 5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이번에 출마를 못해야 돼요. 그러면은 민주당으로서는 그 출마를 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을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다독여야 됩니다. 근데 현재 야당이기 때문에 뭐 마땅한 카드가 없어요. 뭐 공공기관장으로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민주당으로서는 2012년에 이제 임종석 전 의원이 그 당시에 불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을 위해서. 그런 걸 상기시키면서 우리 당이 이렇게 12년이 지났어도 그런 희생을 기억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당이다. 이렇게 해야 그 의원들을 다독일 수가 있을 건데 과연 공천 배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에서도 사실 선택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종석 전 의원을 공천을 안 주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공천을 주자니 그러면 이제 윤희숙 전 의원하고 그 86 운동권대 경제 전문가 프레임으로 맞붙어야 돼요. 네. 그 선택도 참 민주당으로서 내키지 않을 거라서 좀 진퇴양난의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다. 민주당이 그렇게 봅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사실 국회에 들어간 지 꽤 오래됐어요. 2000년에 초선을 해서 2004년 재선을 한 다음에 2008년부터 지금까지 국회에 들어가 있지 못했습니다. 네. 임종석 전 실장에게 어떤 도덕적인 부적격 사유라든지 공천에서 어떤 기준에 걸릴 만한 그런 게 있다면 이제 컷오프를 시킬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는다면 경선을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다고 뭐 임종석 전 실장이 문재인 정부 때 수고했으니까 단수 공천하겠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경선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뭐 86 운동권 얘기는 사실 86 운동권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국민의힘은 잘났는가라고 하는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임종석 대 윤희숙 이렇게 되더라도 그것은 뭐 특별하게 뭐 한쪽으로 기울어진 성분은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하지 말고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뜻을 물어봐서 결정을 하는 게 적합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우려되는 현상은 조상호 변호사가 금천구에 출마를 한다고 해놓고 이 지역으로 또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단순한 자객 공천이 아니라 거의 스토커 공천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자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친명 인사가 도전을 하다 보니까 뭐 비명 의원 지역구에 가고 이런 것들이 일일이 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당내에서 잘 풀어내면 되는 문제인데 근데 너무 일부러 이렇게 조준해서 가는 듯한 이 지역구를 정해놓고 네. 또 옮기려고 하는 이렇게까지 가버리면 상당히 당내의 분위기라든지 또 공정함 이런 것들이 저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도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좀 당 대표로서 뭐 이거 일일이 참견해가지고 어떻게 고쳐놓을 수는 없는 거지만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좀 당 분위기를 다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네. 그리고 원조 친명으로 분류됐던 민주당의 유승희 전 의원, 민주당이 방탄에만 집중하다가 민생을 놓쳤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에 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 총선 후보 자격 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내린 당에 불만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데 유승희 전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제3지대로 향하면서 이것이 지금 공천 과정에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전현직 의원들의 어떻게 본다면 제3지대 행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유승희 전 의원이 그 탈당 일성으로 진짜 민주당을 만드는데 동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그 이낙연 신당, 그러니까 개혁미래당이죠. 개혁미래당이 내걸 수 있는 어떤 최선의 프레임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교감을 갖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낙연 전 총리는 민주당에서 24년간 정치를 하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전통적인 제3지대 논법을 이분이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원래 정치는 자기와 가까운 곳부터 지지 기반을 다져서 넓혀나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 기반은 역시나 호남, 그리고 지금 사법 리스크와 도덕적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운영에 실망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낙연 전 총리로서는 여기가 진짜 민주당이다. 내가 민주당을 재건하겠다라는 프레임으로 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 합당한 전략입니다. 중도 확장은 그 다음이에요. 근데 지금 유승희 전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진짜 민주당을 만드는 데 동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당한 교감화에서 탈당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과제는 유승희 전 의원은 어쨌든 지금 전직 의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개혁미래당에 필요한 것은 현역 의원이죠. 현재 현역 의원이 3석인데 5석 이상이 돼야지 이제 전국 통일 기호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 7석이 돼야지 이제 기호 3번이 되기 때문에 현역 의원의 가담이 필요할 것
것인데 민주당이 이제 2월부터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컷오프된 의원들, 그러니까 경선을 하면은 불복해서 탈당해서 출마를 못하죠. 그러나 컷오프가 되면은 경선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탈당해서 출마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추가로 이제 개혁미래당에 얼마나 가담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희 전 의원이 민주당이 방탄에 집중하다가 민생을 놓쳤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탈당을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작년에 2차례 표결을 했었고 이 방탄 논란은 진작에 있었던 것인데 그동안에는 어디에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탈당을 해야 되니까 이유를 붙인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민주당이 개혁이 안 돼서 또 다른 개혁을 하기 위해서 정당을 창당한다고 했었던 이낙연 전 대표와 민주당 탈당파들이 만드는 그 신당인가? 이 유승희 전 의원 같은 분이 예를 들어서 신당이 좀 커지고 난 다음에 좀 후속 주자로 가담을 한다면 사실 정치는 또 누구를 뭐 쉽게 배제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초반기부터 이런 분이 낀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 공천 탈락자들을 위한 정당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 개혁해서 더 좋은 정당 만든다고 했지만 그냥 작은 민주당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큰 민주당, 작은 민주당 있으면 큰 민주당을 찍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개혁 미래당의 차별성 확보에 좀 이 빨간불이 켜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오늘 처리할 법안 중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골자로 한 개정안의 상정 여부입니다. 사실 이 안건이 지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었는데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 새로운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2년 동안 이 법안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에 개청하는 방안으로 중재안을 내놨고 이 안건을 수용할 것인지 민주당이 본회의에 앞서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조금 전에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안건을 수용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정부 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총에서 이 중재안을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기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안타깝네요. 그 83만 7천 개에 달하는 그 50인 미만 사업장들, 네. 이 사업장들에서 굉장히 동요가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 27일부터 지금 확대 적용이 됐는데 그래도 2월 1일에 국회 본회의가 있다고 하니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돼서 다시 좀 적용 유예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산업안전보건청 이게 사실은 민주당에서요 2020년 9월에 법안을 발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근 3년 반 전에 발의를 했던 건데 지금 민주당의 환노위원장이 박정 의원이에요. 민주당이 환노위원장인데도 처리를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와 관련해서 쟁점이 됐던 건데 지금 여당이 2년 유예를 조건으로 해서 수용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못 받겠다라고 하면은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는 걸로 되면 영세 사업장에서 사실은 사람을 줄이거나 사업을 축소하는 걸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재해를 방지하는데 그 투자할 여력이 없거든요. 지금 뭐 한 민간 연구소에서는 그 파이터치 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그 지난달 26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 첫 해 11,000명의 실업이 추가로 발생할 거다 이렇게 추계를 하기도 했던데 참 이런 부분은 걱정스럽고 지금 아직 본회의가 다 끝난 건 아니니까 여야가 좀 밤늦게까지 협상을 해서라도 좀 이거는 적용 유예에 합의에 이르렀으면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의총에서 거부하기로 했다. 결국에는 그렇다면 이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 법안 시행이 네. 될 때에 50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됐던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했었어요.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동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많은 중대재해들이 중소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50인 미만을 제외하고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 사이 유예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정부에게 반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들이 쓰러진다라고 공포 마케팅이 이어지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기소된 기업이 13개입니다. 사실 기소된 기업 자체도 생각보다 수가 적어요. 근데 1심 선고 정도만 나고 있는 상황인데 판결들을 살펴봤더니 가장 중한 처벌을 받은 업체가 징역 1년에 벌금 1억 원입니다. 나머지는 벌금 1억 원 다 미만이고 다 집행유예예요. 네, 이 법안을 시행해도 실형을 받은 경우가 13건 중에 1건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공포 마케팅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법의 시행 유예가 아니라 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폭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혈세를 부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냥 기업들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한국의 많은 고용들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평소에도 교육도 시켜주고 하는 이런 지원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이런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서 빨리 여야 정치권이 합의해서 정부에서 뭐 1조 5천억 원 뭐 약속을 했다는데 그보다 훨씬 더 해도 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청도 이 법과 연계시키지 말고 그대로 추진을 해서 합의를 하는 게 맞다. 저는 대폭적인 지원 이것이 더 필요한 것이지 법을 또 유예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은 예전에도 유예를 해줬던 게 어느 정도 반대 여론을 감안해서 유예해 준 건데 시간이 지나면 또 말이 달라지는 이런 정치 문화를 더 부추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도 우리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시는 것 중에 부분적으로는 동의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거는 그 청을 만들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사실은 중소기업에게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을 유예하는 안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정부 여당의 수정안을 합의안을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됐다. 이런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 대담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은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